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장해찬 최고위원 코인하느라 고소장 쓸 시간은 있었느냐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 천안함장 비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이래경 정혁힌위원장 사퇴 후폭풍,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천안함 생존장병이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찾아갔습니다. 항의 방문해서 직접 사과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의 앙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장을 보유하시는데 최소한 두 분께 사죄를 하고 못 만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끊지 말고 나오시라고 하세요. 의원님, 회의 끝나셨으면 면담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함장님께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상처를 줬으면은 죄송하다고. 잘못된 행동의 무게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기만하는 데 선수인데 말은 무한 책임, 행동은 무책임. 행동으로는 사과도 없고 사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 국회를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최원일 전 함장 만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뭐 요구 조건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잠시 뒤 정리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단독으로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권칠승 대변인이 그렇게 요구했고 최 전 함장이 일단 만난 상황인데요. 자, 배성규 의원, 네.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글쎄요, 지금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원일 함장한테 아무래도 사과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 최원일 함장한테만 개인적으로 한다는 건데 최원일 함장의 일단 이 최근의 태도나 반응은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민주당 쪽에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너무 반복이 되니까. 예. 이 몇 번째인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재발 방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굉장히 이 날선 얘기가 공방에 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함장이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네. 권칠승 의원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지도부에서 자꾸 이 얘기 또 그렇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원일 전 함장이 자신의 SNS에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만난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 부하 다 죽인 함장 무슨 낯짝으로 어이없다. 이 발언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자신의 발언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렇지만 최 전 함장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대한 항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뭐냐면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그걸 요구를 했고요. 자, 당대표 면담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의 천안함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발언을 중지해 줄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과 유족들이 민주당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피격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요구를 했고요. 당대표 면담과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의 이 천안함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발언을 중지해 줄 것도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인 댓글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또 발언자에 대한 징계 포함해서 재발 방지 대책도 오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이 당 차원의 교육기회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원일 전 함장 유족들의 뜻을 같이 받아서 한 겁니다. 생존자 한 명도 마찬가지고요. 당 대표와의 면담, 당 차원의 사과 같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최원일 전 함장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만나서 사과를 받긴 했습니다만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일단 면담, 당 차원의 사과가 없으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과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예. 어떻습니까? 예, 저게 굉장히 그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을 저는 그 최원일 함장이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보면은요, 반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보수 정당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막말이라고 했을 적에 얼마나 끝까지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했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천안함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그 민주당 진영,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런 사고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당 차원에서 밝혀야만이 근본적으로 이 불신이 해결될 수 있고 네. 그 사과가 예.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또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최원일 함장의 요구사항대로 예. 당의 공식적인 상황으로 딱 못 박아서 의견을 밝혀라.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그 요구사항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은혜 전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민주당 입장 어떻게 수용이 될까요? 저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네.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예. 이게 또 현충일 전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충일 전날 제 딸이 지금 6살인데 네네. 제가 이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유치원을 안 가는 날이다. 네네. 딸한테 이제 빨간 날을 설명하려고 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일은 유치원을 안 가는 날이 아니라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준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야. 어이구. 그래서 선생님이 네.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면서 되게 좀 저 스스로도 부끄럽기도 하고 제 네. 딸이 좀 대견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거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천안함에 관련해서도 저는 예.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재발 방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특히 또 대변인이라고 한다는 것, 제일 네. 야당의 또 수석 대변인의 그 입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무게감을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어제 권칠승 대변인을 항의 방문했던 전준영 생존당병 전우 회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실수를 하셨으면은 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어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처 받았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이 기회가 있으셨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모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 제 가게 하는 거 문 닫고 쟁일 잠 못 자고 부들부들 떨면서 왔거든요. 저희도 이거 갖고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좀 사람답게 살게
예? 진짜 13년 동안 네, 어제 항의 방문을 갔던 전준영 씨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항의 방문 후 느낀 점, 사과는 받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제작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논란의 제공은 항상 민주당에서 다 해놓고서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자중하라 막 그렇게 또 여론몰이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들쑤시고 거는 전혀 없고 모든 그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서 다 했거든요. 헛소리 하면서 또 이런 파장이 일어난 게 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기차 타고 내려오는 길에 상식적으로 사과라는 거는 잘못한 사람이 직접 와서 상대방을 보고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상황을 쭉 생각해 보니까 보좌관이랑 계속 입씨름하고 안에 있으면서 나오시지도 않고, 들어가서 또 따로 이야기는 잘 드리긴 했지만 저도 잘 들어주시고요 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치적 공학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행동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자,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 기자들 질문에 그냥 나온 말이긴 하지만 공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것도 네. 마이크 앞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안함 문제는 그동안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기억하시다시피 천안함이 이게 사건이 조작됐다,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 공개적으로 북한 소행인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경계에 실패했고 책임을 져야 될 생존자들은 무슨 낯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이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되는 게. 잘 기억하시지만 방송 중에 당의 상근 부대변인 했던 우리 조모 변호사가 또 그 발언을 했다가 한번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내에 처음에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 소행설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좀 있다가 이게 좀 잠잠해지니까 그러면 천안함 장병들, 살아있는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문화가 좀 민주당이 좀 지배적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최원일 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참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장병들도 분노하고 그러니 이참에 민주당이 좀 공개적으로 지난번엔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갔다면 이참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나서든 누가 나서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개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이 좀 민주당에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비켜가는 아니면 그걸 좀 틀어서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원일 전 함장이 추념식 끝난 다음에요. 이재명 대표 찾아갔습니다. 면담 요구하면서 좀 항의를 했었는데 이걸 두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저 펜스 건너 자리는 정당 대표나 현직 장관,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걸 모르겠다.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준영 회장이 가장 기본적인 좌석 배치, 행사 분위기도 모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저도 어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충원.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궁금하다. 누가 열어줬는지. 이 근처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제가 지금 호국 행사 항상 다니면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저는 오는지도 몰랐어요. 호국 행사를 안 와봤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니까 호국 행사의 주인공이 또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날 또 천안함 생존 장병이 유공자증 수여 받는 날이었고 함장님이 가고 저희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분위기 못 보고 거기 와서 뭐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앞에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그 옆에 다들 뭐 유가족분들이랑 다 앉아 계시는데. 네, 지금 보신 그림의 저 노란색 그게 아마 앞쪽하고 일반 참석자하고 좀 구분하는 펜스로 보입니다.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뭐 말하자면 VIP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도 그 앞에 있었을 텐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저 뒤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왔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추념식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갈 수는 있지 않나. 최은희 함장 저 안에 있는 걸로 또 보이거든요. 바로 뒤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그 구역 안에 있었던 건데 이걸 장경태 최고위원은 못 올 자리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 이게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리를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디 행사장, 국가 추념식이라든지 어떤 행사장에서 꼭 구역 이렇게 구획된 지정된 좌석이라든지 자리에 꼭 대통령과 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대통령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자신의 어떤 몸을 바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추모라든지 이런 것을 기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뒤에 있더라도 그게 더 정상적인 게 아닐까요? 저는 장경태 의원의 저런 인식 자체가 어쩌다 저렇게 됐죠. 좀 같은 당이지만은 요즘 최근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은희 전 함장이 대통령 뒤쪽 한 두 번째 뒤에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펜스 안에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펜스 건너왔냐, 경호는 뭐 했냐, 뭐 이런 식의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펜스 이야기를 장경태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 공개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런 문제의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 자꾸 본질이 아니라 이상한 식으로 비틀어서 이게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 뭐 분노를 하거나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사실관계도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펜스 구역 안에 이미 대통령 뒤에 최은희 함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설사 펜스가 있다 하더라도 행사가 끝난 다음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1야당 대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사전에 무슨 등록해서 절차 밟아서 허락받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 변호사 말씀대로 만에 하나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미리 등록해야 되고 펜스 건너갈 때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장경태 최고위원이 일종의 특권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그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큰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마 착각하는 그런 식의 지금 저는 특권의식의 반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을 향해서 초선인데 특권의식은 5성급이다. 연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공식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군인이라면 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군대는 신상필벌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저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군대는 신상필벌 중요한데 경계 실패 지휘관 엄한 징계 있어야 되는데 책임 안 묻는 거 강한 군대 될 수 없다.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경계라는 게 어디까지를 봐야 될 거냐. 그 정도를 또 따져봐야 될 텐데 서은숙 최고위원도 저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민주당 내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사실 북한이 잠수정으로 몰래 접근을 해서 이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비밀리에 와서 타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경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이 자꾸 북한의 도발 소행을 뭔가 책임은 안 묻고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당한 게 잘못이다. 이런 식의 발언하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북한이 다 보이는데 와서 쏜 거면 또 그래 우리 군 함장이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거는 잠수정이 몰래 접근한 겁니다. 정말 알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그 전시도 아니었고 북한이 이렇게 와서 쏘리라고 예상하기도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잘 모르는 게 이 당시의 천안함은 초기함입니다. 초기함. 여기에는
이 원거리 그 잠수함 탐지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타스라고 하는데 요번에 새로운 이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이 그걸 달았지만 거긴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북한 잠수정이 멀리서 접근해서 이 어뢰를 쏘는 거를 탐지하기 힘듭니다. 이건 그러니까 경계 실패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뭔가 최원일 함장이나 천안함 대원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끌고 가는데요. 이거는 명백히 북한의 아주 비겁한 도발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꾸 숨기고 자꾸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책임을 묻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갖고 자꾸 문제 삼는데 그 뭐 함장이 맨 마지막에 내려야 되고 해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함장이 판단해서 이게 대원들이 대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영화에서처럼 하는 이런 식의 논리를 끌어가는 건 잘못된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유족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안함 함장이든 생존 장병이든 경계에 실패한 사람도 패잔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음모론자들이랑 민주당이 노선을 바꾼 것 같아요. 음모론에서 이제는 갈라치기로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인데 더더군다나 공당이면 제1야당에서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고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간판이고 민주당의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뻔뻔스럽다라고 그러면서 함장이 장병들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국가관이 어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천안함 함장이든 생존 장병들이든 천안함에 근무했던 승조원들은 절대 경계에 실패한 사람들도 아니고 패잔병들도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은일 전 함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저를 살인마라고 한다,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모진 말들 들으면서 힘든 시간 보냈다.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두고 살인마라고 하며 급기야 사형시켜야 한다던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우리 생존 장병들을 패잔병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내가 왜 배와 함께 생명을 다하지 않고 살아나왔냐고 따지는 말들, 명백한 조사 결과를 못 믿는 일부 사람들, 오히려 북한을 대변하는 세력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저와 생존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더욱 심화시켰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유족들은요, 참전 장병과 유족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의 지휘 능력은 적성 국가인 러시아 조사단도 인정을 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장이 너네 죽였는데 왜 분노하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 건데 우리 유족들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 최 전 함장 존경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투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전투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함장으로서 최원일 함장은 그 생존 장병들이 모두 증언하듯이 끝까지 계속 남아있는 생존 장병들을 다 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스스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걸 병사들이 사실은 강제로 설득해서 데리고 내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전혀 틀리고요. 제가 오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군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장병이 쓴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아까 우리 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정도의 초계함이 이 서해안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가 적들의 어떤 잠수함이나 잠수정에 의해서 어뢰 공격을 받으면요. 이걸 물리치거나 경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닌 바다에서 경계를 쓸 때는 수상함과 잠수함이라는 건데 배 위에 떠 있는 수상함은 물 밑에서 들어오는 잠수함이나 잠수장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게 전 세계적인 진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는 건 뭐냐면 바늘에 다른 사람이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늘에 찔릴 각오를 하면서 경계를 하다가 바늘에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전사입니다. 그렇게 전사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바늘 찔리지 않기 위해서 바늘에 찔릴 각오를 하면서 경계금을 했는데 바늘에 찔렸다고 욕을 하는 건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몰래 들어와서 바늘을 찌르고 도망간 사람 아니면 바늘을 뿌려놓은 놈들이 잘못한 것이지 바늘을 못 찾았다고 경계금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이 해군의 근무 수칙도 모르는 것이고 이 잠수정과 이른바 수상함의 이 차이도 모르는 그러면서 막 그냥 무조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갈라치기 하는 전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일부 민주당 지지 성향의 분들은 여전히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너무 나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도 아직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최 전 함장은 좀 그만하자 이제 주전 선수 퇴장했다고 응원 관중들을 뛰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요구했던 것처럼요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혔습니다. 자, 정은혜 의원 보실 때는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을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제가 당 생활을 하면서 일단 제 주변에는 네. 이렇게 뭐 최원일 함장을 뭐 비난하거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는 제 주변에는 일단 없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발언도 그렇고 이렇게 신중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또 민주당원으로서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 또 그리고 당사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에게 또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과 또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그 상처를 저희가 다 안아드리고 다 치유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도 계속 진심 어린 사과를 얘기하고 여러 번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번의 사과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민주당 내에 어떤 정형화된 이런 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 어떤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앞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공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만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한동훈 장관은 5.18과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유로운 표현과 그리고 역사, 왜곡, 그걸 구분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게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그 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는가 이런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까지 담고 있는 게 5.18 특별법인데요. 자, 민영삼 원장님 보실 때는 뭐 5.18과 천안함 뭐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주변에서는요. 네.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진영 간의 논리로 진영 간의 어떤 그 대결의 시각으로 봐서는 돼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보수 진영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5.18을 폄훼하는 그 법을 제정했듯이 예. 천안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폄훼하는 그 사람들도 처벌하는 법을 왜 보수 진영에서 만들지 않느냐, 왜 국민의힘에서 만들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수 진영의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간, 국가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관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적국으로서의 북한을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좋으니까 형제처럼 뭐 한 민족으로 보느냐 하는 네. 아주 느슨하게 보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차이점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보는데요. 예. 어찌 됐건 간에 너무나
우리가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고 같이 가는 것은 좋지만은 북한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민족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그랬듯이 친북한적인 그리고 북한을 무조건 감싸려고 하는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눈 감아주고 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좀 공정하게 문제시하면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권칠승 대변인도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또 정준영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고 지금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당에서는 권 대변인 물러나라 스스로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교체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미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논란이 됐었을 때 며칠 전에 논란이 됐었을 때 정부의 발표에 본인은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렇게 계속 뭐 의심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저는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에 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논란의 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러한 논란이 뭐 매년 계속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선거철이 다가오면 꼭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족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까도 보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참 깊이 공감이 가고 지난 대선 때도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전호영 씨가 그 국민의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가서 찾아뵀었을 때도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어요. 이게 이제는 악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이제는 천안함 유족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빨리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9년 동안 6명이 그쳤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그 많은 숫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는 저녁 당일날 명예 승진을 해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은 잘했다.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정의 요건을 너무 강화하지 말고 천안함 유족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빨리 더는 유공자 지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유족들에게 더 도움되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에 물러났죠. 9시간 만에 물러났는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을 끊임없이 또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IA 뭐 만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나무인격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FBI 만난 다음에 국장 만난 다음에 이 대통령 출마 권유를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 신분이었죠. 그 다음에 검찰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정보국장 만난 다음에는 방향을 급선회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주장을 오늘 또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 FBI 국장과 검찰총장이 한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뭐 천안함 그것도 보면은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땐 근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FBI 국장이 뭐 검찰총장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기관끼리니까 당연히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여러 노하우도 할 수 있고 뭐 인적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FBI는 정치기관이 아니에요. 정말 수사기관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왜 와서 이 윤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한테 대선 당신이 나가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보면은 이게 공식적인 자리였고 배석자도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때
윤 총장이 대선 나간다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자꾸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볼 땐 저분이 상식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예.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 근데 예. 저런 분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 이것도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본인이 직접 뭐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칼럼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또 자신의 생각을 뭐 동조하니까 이렇게 올린 거겠죠. 근데 보셨습니다만 극비리에 비밀리에 방안에서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진 보셨잖아요. 공개가 다 됐어요. 그때 공개가 됐고 또 이 사람이 와서 FBI 국장이 와서 경찰청장, 국정원장, 대검 방문해서 다 이렇게 만났다는 게 또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굳이 숨길 것도 아니고 근데 비밀리에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다. 특히 대검 와서 이 윤 총장 만날 때 당시 배석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김구식 교수님. 저게 이제 그 이래경 씨의 저런 생각을 보면서 저도 80년대 대학 다녔습니다만 네. 80년대 당시 운동권 내에 있었던 이른바 미국 음모론 그 부분을 지금 4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때도 보면 미국 CIA가 모든 걸 다 전 세계를 무슨 공작을 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음모론만큼 그럴듯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미국의 9.11 테러도 지금도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른바 12.6 시해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 음모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네. 모든 게 음모론 따지고 보면 그럴듯하게 사진 만들고 뭐 기사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다 조정한다. 이런 일종의 식민사관의 입장에서 미국의 그 모든 만능주의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 음모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내경 그 전 혁신위원장의 그 사고방식이 지금도 저는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끼리 계속 또 끼리끼리 모여서 짬짬이 그런 생각들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거든요. 저는 그런 그룹에 있던 분을 민주당을 혁신하겠다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랐고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대한민국의 현재 한반도와 현재 대한민국의 그 현실에 과연 적합한 사고방식과 국제정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온 국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분을 혁신위원장을 했다고 했던 것들이 정말 뭐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CIA 수장 만난 적도 없다.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FBI는 뭐 공개적으로 만난 거니까 뭐 다 아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뭐라 그러냐. 이래경 이사장이 숨겨진 귀한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또 이내경이라는 분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저희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과거 70년대 민주화 운동한 분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누구를 통하건 인지도가 있건 없건 간에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 아주 귀한 자산 잃었다고 했는데요. 술잔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민석 의원의 평가가 뭐 일정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70년대 운동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지금의 586 세대보다도 그 한 세대 앞선 운동권 세대였고 또 지금의 민주당의 원로 그룹과도 같이 하는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신적인 뿌리를 같이 해오고 계셨던 그룹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023년도에 어떤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분이 꼭 필요했느냐라는 부분은 이분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의 삶을 또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또 민주당이 아니라 꼭 민주 진영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한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당의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 저는 안민석 의원이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권에는 꼭 현실 정치권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 제야 정치인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해줬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아쉽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도요. 이래경 씨 임명 이후에 이 논란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무한 책임지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어떤 사과라든지 뭐 수습책이라든지 이런 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죠.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관련 사과할 계획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책임 어떤 식으로 지겠다는 거세요? 좀 거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예, 무한 책임만 이야기를 했고 사과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물론 뭐 개파가 있긴 합니다만 비명계 쪽에서는 또 퇴진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은혜 의원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10일 의원총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 문제로 이재명 대표의 뭐 사퇴,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임명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욕심이나 사심이 없어야 한다. 본인이 개혁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또 이해관계가 엮인 사람들이 정당 내에 있어야 않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추진력, 뭐 원칙,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뭐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뭐 추천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당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에 대한 애당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공당이고 정당이고 지금 추천받았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굉장히 프라이빗 섹터에 계셨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시민운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당이고 정당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의 룰 그리고 국회와 여의도에 있어서 이런 문법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적임자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수께 방법으로 이렇게 오디션을 하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공개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내의 최고위원들 또 지도부들 이렇게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검증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는 쉽게 검증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 이것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하지만 다음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혁신위원장으로 저희가 또 모실 수 있는 분은 이 세 가지 요건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전날 최고위원들에게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뭐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건지 아니면 그걸 보고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후임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민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 빠진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사봉공이 아니라 멸공봉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귀인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 경향이 멸사봉공이 아니고 멸공봉사. 진짜 너무나 일관되게 공을 죽여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이 저렇게 위기인데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와야 된다고 했더니 데려온 게 누구냐면 내 편 들어줬어요. 저분이 이제는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들을 그 당 안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금이 갔다고 봐요. 이제는 사이다 그 탄산이 전혀 없고. 김은 다 빠졌고 김 다 빠진 다음에 그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여기 계신 분이 또 인터뷰를 했네요. 자,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산이 전혀 없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건가요?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 후보로 떠오를 때 보면 야, 말이 시원시원하고 정말 탁 들으면 기분 탁 이 상쾌하게 통쾌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고 그걸로 대선 후보로까지 뛰어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겁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지금 수사 재판받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지지층에서 아, 이재명 대표 하면 그래도 뭔가 똑똑하고 판단력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오히려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자기 방패막이 해줄 사람을 찾아서 혁신을 시킨다. 그리고 이재명 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재명과 가까운 측근이 온다. 이거는 말이 되느냐? 판단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보였던 사이다의 김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사이다 김 빠지고 나서 물도 썩어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층에서도 아, 이분이 정말 온전한 판단력을 갖고 앞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또다시 금이 갔는데 이게 다음 또 다른 혁신위원장 한다고 해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리더십,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이제 무너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아직도 좀 많은 당원들이나 어떤 지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는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도 조사를 보면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불통, 독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이리경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면서 독선과 불통은 있지 않았는지 당 내에서 어떤 그 공유되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청구에 의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게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과 당 내에서 어떤 판단하는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혁신하고 누군가를 인사를 할 때는 항상 많이 듣고 어떤 주변과도 상당히 소통을 하고 검증도 하고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혁신위원장이 뭐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고 좀 당 내에서 많은 좀 공감대 그다음에 많은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찾다 못 찾으면 내부에서 찾을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 외의 인사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 외의 인사는 이번과 같이 당내 역학구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당내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당 내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좀 걸맞지 않은 분이 또 등장을 하면서 좀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본인이 알렸습니다. 자, 김 의원실은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부득이 고소했다 그랬는데 자, 두 사람이 그동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꼬리를 잘라봤자 윤리특위 제소를 못하는 이유 결국 이 도마뱀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잡코인 사고 김치코인에 30억 몰빵하고 삼익리중에 뭐 거래 수천만 원씩 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어피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윤리자문위가 열린 상황이고요. 이제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은 뭐 여전히 자맹인데 기자들과 좀 만나긴 만났다고 해요. 오늘 잠깐 만난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거래 내역 공개는 안 하고 반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그 거짓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실이 허위인가 아닌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문제되는 그 논란이 되는 사안을 갖다가 이제 먼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테면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게 많은데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이 허위사실이고 그 허위사실로 인해서 김남국 의원을 명예훼손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허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김성원 의원이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일 경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은요. 예. 이 국민적인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실정법상의 위반 여부를 따서 국회의원을 제명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과 더불어서 네네.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정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이제 막판에 이르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그러면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버티기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소명 요구를 내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서 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고요. 16일 날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데 16일 날 듣기로 했다 그러고 30일까지는 자문위의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줬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명을 보고 필요하면 전문가들 불러서 또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까지 윤리자문위에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백브리핑을 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고소를 했더니 이제 김성원 의원 모든 거래 내역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맞섭니다.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저랑 장예찬 최고위원을 뭐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공개해라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신이 처음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거래를 했고 그래서 얼마까지 벌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그냥 쫙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자, 정은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불법도 위법도 없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뭐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네. 저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예. 사실은 어떤 정치적 사안이 이렇게 이슈가 생겼을 때 좀 허위적인 사실이나 어떤 약간 추정이나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뇌피셜이라고 많이 하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단정을 지어서 좀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정규 방송 말고도 또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 방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송들로 인해서 또 다시 재생산되고 확대 생산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예. 실제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뭐 딱히 뭐 시민들의 자유로운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소를 했는데 뭐 저도 그 내용을 뭐 고소된 내용들의 뭐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공개된 것이 없기 네. 때문에 충분히 뭐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아마 또 공개가 되고 나면 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저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관련해서도 국회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코인들 또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또 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하게 네네. 앞으로 남은 그 국회 기간에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바람이 예.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의원이 특정 가산 자산을 한 번에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점, 이게 특정 정보 취득 아니냐, 정보 매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의 거래는 알려진 것처럼 전문가 수준의 거래가 아닌 그런 수준의 거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00억 원대의 거래가 이렇게 유추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의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또 클레이 페이, 클레이 수업을 자금 세탁으로 가정할 수는 없지만 분할 매수도 아닌 쌍끌이 매수의 이 대량 거래 형태, 이런 것은 본 적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또 소상히 제출을 하면은 다 의혹이 해소될 거라. 네. 자, 오늘 회의는 김남국 의원의 지갑 주소 찾아냈던 변창호 씨 전문가입니다.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그리고 지갑 분석 전문업체 대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등이 참석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15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봐가면서 이 스왑, 이 바꿨단 말이죠. 위믹스하고 클레이 페이하고를요. 이걸 도대체 정보가 없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견을 준 걸로 보여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납득할 만하게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명하기 전에 그 친야 성향의 유튜브에만 2번 출연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깨끗하다 이런 자기의 소명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사실 기자들도 피하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정치 행보라고 한다면 네. 오랜 동안의 자맹을 깨고 국회의원에 나타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고소가 아니고요. 네네. 고소는 제가 볼 때 너무 뻔뻔한 일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고소가 아니고 사과와 반성 속에서 해명할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김성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래 내역 정확히 들고 와서 기자분들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죠. 자기가 억울하다면. 네. 억울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치의 ABC 문법 아닌가요? 네. 근데 그 기자들 만나서 피해 다니라고 바쁘고 그리고 정작 제일 먼저 한다는 게 고소를 했다? 저는 이러한 그 의식 이게 과연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는 이게 과연 저는 조국 전 장관 그 조국 사수대 수호 집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등장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인데 조국 전 장관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자기가 그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자기가 남들을 욕했고 비난했던 그런 도덕적인 우위에 있던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은 정작 강남에서 가장 특권층의 그 비리로 살았던 분인데 그런 것에 대응하는 것은 자기는 일절 사과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일부 오보를 낸 기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본받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윤리특위에 제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명해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문법에 맞는 ABC 행동을 해라. 지금 그 상황이라면 고소가 우선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은 사과와 해명과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남국 본인도 억울하니까 뭐 고소를 했겠습니다만 고소에 앞서서 본인의 거래 내역을 먼저 좀 공개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잘못했으면은 오해했다. 뭐 의혹이 있었는데 다 풀렸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좀 씁쓸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검찰은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어서 김 의원의 은행 계좌도 다 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범죄 수익이다 이런 말도 검찰이 하더라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글쎄요. 김 의원에 대한 수사 본격화되면 소환도 해야 될 텐데 그 내용 한번 보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이죠.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모두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기 의원은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그랬고요. 이 돈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 의원 이야기 한번 보시죠.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지금 혐의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기 의원 등을 패밀리라고 칭하면서 정치자금 지원해주기로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공소 사실 다 인정한다. 이게 기 의원의 이야기인데 자, 기동민 의원 뭐 양복받은 걸 있지만 대가성 없었고 나머지 금품 받은 적 없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내놨어요. 설주환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방금 기동민 의원 인터뷰에서 보듯이 예. 지금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이 지금 계속 번복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건 재판장에 아마 제시가 된 증거 기록으로 제시된 네.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러면 기동민 의원 측에서는 이 김봉현 씨를 아마 증인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줬다라고 한다면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을 했을 것 같아요. 줬다는 돈을 준 금액, 장소, 일시,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특정된 사실과 기동민 의원이 주장하는 사실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 네. 부재증명은 현장 부재증명을 증명해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밝혀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뇌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저는 탄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기 의원이 어제 입장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3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라고 그랬는데 이 김봉현 전 회장 진술을 가장 의존했던 사람이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로부터 불법 로비 진술을 강요당했다. 이런 옥중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김봉현 전 회장을 공익 제보자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기동민 의원 입장은 또 다르네요. 당시 한번 보시죠.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현 씨의 그런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그걸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오죽했으면 그 사람 마저도 나서겠습니까? 김봉현 씨의 두 차례에 걸친 긴 장관님, 진술은 일부 확인이 장관님, 되면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에 이 여파로 수사팀 해체됐었고 여권으로 번지던 로비 의혹 수사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휘청거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기동민 의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익 제보자로 추켜 세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아이러니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다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이 검찰에 강요가 있었다 해서 지금 당시에 검찰 수사가 완전히 정치권 로비로 진행되다가 수사팀이 해체되고 그렇게 해서 수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그때는 이걸 공익제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도 사실 범죄자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더니 이제 이 사람이 또 진술을 다르게 하니까 이게 또 이 범죄자의 한마디인데 이걸 뭘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전에는 이 공익제보자로 믿을 정도로 검찰총장을 배제시킬 정도로 믿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리둥절하죠. 결국 자기들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김봉현 씨는 아마 이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돈 준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동민 의원은 뭐 지금 그걸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갖고 정치 탄압이다 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인데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접대는 있었죠. 그거는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부분인데 이걸 하나의 그 계기로 해서 수사가 헝클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증거만 가지고 제대로 범죄를 재단하는 일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윤관석 의원이 경쟁 캠프에서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주자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다고 해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윤 의원 관련 부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예, 뭐 경쟁 캠프에서도 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캠프에서도 이제 300만 원 똑같이 뿌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규식 교수님. 예. 상대 캠프에서 돈 뿌린다 그러면 좀 유혹을 받게 되나요?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는 굉장히 치열했죠. 네. 3파전이었는데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만 신승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 선출일이 다가올수록 치열하게 아마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 캠프에 300만씩 돌린다더라 저 말이 정말 사실이고 검찰이 그 믿을 만한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했거나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면 저 상황이 저는 실제로 가능했을 상황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 사건 나온 다음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 300만 원 그 바깥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관행적으로 줄 수 있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다는 저는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뛰는데 각 지역위원장 그리고 뭐 의원들 대의원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그 정도는 뭐 밥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무의식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캠프마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300만 원까지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다른 캠프에도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강래구 전 검사관이 이 공무원 신분이라서 좀 직접적으로는 개입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배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당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연락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답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캠프 관계자분들하고 교육하셔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냐라고 한번 확인해보거나 알아보신 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당연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격려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의 대변인이 돼서 질문하지 마시고. 예, 기자가 이제 검찰 대변인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고생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고생하는 사람들 연락해서 격려는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저도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녹취록에 기반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음성은 뭐 본인들의 음성이 맞긴 하지만 그 녹취록의 전체 그리고 그 녹취록의 뭐 배경들을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송영길 대표가 어제 한 4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4시간 동안 서 계셨을까라는 생각에 특히 보니까 어제 이렇게 뭐 피켓을 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켓에 어떤 내용을 썼나 봤더니 무고한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벌써 귀국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아마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빨리 잡아가라, 나를 소환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고 또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말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녹취록이 나온 게 지금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국민 여러분들도 이 계속
이 녹취 음성을 계속 방송에서 듣는 것도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해결될 사람 해결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송 전 대표 4시간 동안 1인 시위 벌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달 반째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성원을 보내주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용히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반대 투쟁 전선으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정치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네. 자, 민 원장님, 뭐 정치 조작 수사 다 모아서 이제 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수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진짜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송영길 대표를 뭐 검찰에서 기국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사정에 의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전화해서 막 오락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검찰 수사라는 것은 다 절차에 따라서 증거 수집되고 하면은 맨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은요, 이미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월요일 날 신변이 결정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 갖다가 조사하고 나서 이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맨 나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정점에서 마지막 수사로 하는 게 그 기본 순서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온 지 뭐 한 달 반이 됐건 한 달이 넘었건 그건 개인 사정이고 또 검찰이 오락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자진 출두한 거, 그러니까 셀프 출두죠, 셀프 출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려도 있고 송 전 대표는 자기 주장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송영길 전 대표까지 덩달아서 나를 수사하라고 막 수사기관이 수사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국민적 상식에나 정서에 비춰보면 쇼로 비친다. 오히려 역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자진 출석하시는 이유가? 아니, 저보다 정치적으로 쇼한다고 그러는데 저 송영길의 반론권을 어디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프랑스에서 귀국하라고 한 건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자진 출석을 하시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왜 안 오냐 그랬는데 검찰에서 오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갔어요. 뭐 무슨 마음일까요? 예, 아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고요. 근데 수사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검찰도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셨으면 그래도 2번이나 이렇게 면박 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차담이라든지 검찰에는 조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면담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앞으로 언제쯤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서로 보기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일종의 특혜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었으니까 좀 조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1인 시위 또 하실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